때는 1951년 초 6.25 전쟁이 중공군에게 밀리고 있을 무렵 미 8군 사령관에 취임한 미국의 리즈웨이 중장, 그는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킨 뒤 썬더볼트 작전으로 중공군에게 일격을 먹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에 중공군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지평리에서 유엔군에게 반격을 가하는데, 중공군은 유엔군에게 인해전술, 나팔소리, 호각, 꽹과리 죄다 동원하여 총공세를 퍼부었죠. 지금까지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안 무너진 진지가 없었기도 하고, 중공군이 25,000, 유엔군이 4,500명으로 전력도 우위에 있는 상황, 중공군은 아주 쏟아 부으며 밀어붙였는데, 그러나 미군과 프랑스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은 연대장이 총상을 입고 백병전까지 간 끝에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죠. 참고로 전투 도중 리즈웨이는 직접 이곳에 와서 사기를 돋구고 가서 유엔군은 더 힘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인해전술을 방어진지에서 물리친 최초의 전투였고, 중공군의 4차 공세는 이 지평리에서 좌절되었죠. 이 다음은 유엔군에게 순조로웠습니다. 3월에는 일사후퇴 후 2개월여 만에 서울을 재수복했고, 4월에는 유엔군이 충계 공세를 벌여 38선을 다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전투들에서 중공군은 5만 명이나 상실하게 되었죠. 이때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사태에 극도로 위기감을 느꼈고, 극비리의 베이징으로 건너가 마오쩌둥을 만나서 이를 타개할 방안을 구상합니다. 그 결과 무시무시한 계획이 입안되니 다음 5차 공세, 이른바 춘계 공세 때는 무려 54만의 군사를 동원해 수만의 적을 섬멸하고 남진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가 되자 상황이 중국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던 게, 잘 나가던 유엔군에 파동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4월 11일 메가더가 유엔군 총사령관에서 해임되어 버린 것이었죠. 메가더는 그 시기쯤 만주의 핵폭격을 주장하는 등 중국으로 전쟁을 확대하자고 했기 때문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이 3차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고 메가더를 해임한 것이었죠. 메가더의 빈 자리는 리즈웨이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승진함으로써 메꿔졌고, 리즈웨이가 맡았던 미 8군 사령관에는 후임으로 벤 플리트 중장이 임명되었죠. 물론 리즈웨이가 승전한 건 좋은 일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지도부 재편은 유엔군에게 혼란을 가져다주기 충분했죠. 중국에게는 이보다 더 공격에 적기일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즈웨이의 후임인 벤 플리트 중장 또한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메가더 해임을 전후하여 미국은 전쟁의 목표를 적을 최대한 많이 섬멸하고 피해를 입히는 진지전으로 선회했는데, 이에 벤 플리트는 이 섬멸에 포커스를 두고 강력한 무언가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공군은 춘계 공세를 시작하죠. 그런데 중공군은 여기서 유례없는 폭탄 세례에 시달려야 했으니 벤 플리트는 섬멸을 위해 엄청난 양의 포탄과 네이팜탄을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량의 몇 배나 되는 포탄을 쏟아 부었는데, 유엔군은 무려 몇 시간 동안 1만 발 이상의 포탄과 폭탄을 쏴 제꼈고, 그중 미 제3사단에서는 한 개 포병대대가 수시간 만에 1만 발의 포탄을 쏘았을 정도였죠. 중공군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숫자는 포탄이 커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죠. 인해전술로 몰아붙인 중공군은 꾸역꾸역 진격하여 4월 22일 경기도 가평의 사창리에서 유엔군과 맞부딪히는데, 중공군은 그간의 전략을 총동원해 유엔군을 밀어붙였죠. 특히 하필 사창리에는 경험이 없는 한국군 신병이 많았는데, 이들은 중공군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도주했고, 이 때문에 미군의 포격에도 차질이 빚어져 결국 전투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도망친 한국군은 국군 제6사단 때문에 파란 별 청성부대였던 6사단은 미군에게 겁쟁이 블루스타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벤 플리트 사령관도 제6사단의 사단장을 불러서 고함을 쳤는데, 그런데 당시 6사단 사단장이었던 장도영 준장은 이번 전투에서는 졌지만 다음 전투 때 반드시 이를 서력하겠다 라며 투지를 불태웠죠. 그리고 6사단의 정보주임, 작전주임, 심지어는 대대장까지 죄다 물갈이를 하며 청성부대 6사단을 완전히 재편했고, 병사들에게 너희는 오명을 씻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라며 투지를 불태웠죠. 그리고 5월 18일 중공군이 양평의 용문산으로 쳐들어왔는데, 이때 6사단은 선봉에 발탁되어 진지를 구축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장도영 준장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주 저항선은 따로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앞에다가 육사단 제2연대를 배치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너무 돌출되어 있으니 미 육군 고문관도 이를 만류하며 주저항선 이남으로 철수를 권고했죠. 그러나 장도영 준장은 움직이지 않았고 마침내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중공군은 당연히 툭 튀어나온 제2연대를 공격하는데 싸우다가 2연대는 결국 약간 뒤로 후퇴했죠. 하지만 그곳도 여전히 주저항선 훨씬 앞에 돌출부였는데 여기서 장도영 준장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며 후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중공군은 미친듯이 제2연대를 공격했는데 제2연대는 연대 본부가 공격받고 대대장이 수류탄에 의식불명이 되는 상태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렬히 공격을 버텨냈죠. 그러자 유엔군도 엄호 포격을 가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중공군은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걸 보니 이곳이 주저항선이구나 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중공군은 3개 사단을 동원해 제2연대를 공격했는데 주저항선이 아닌 곳에 공세를 펼쳤으니 공격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을 뿐더러 제2연대의 고군분투 그리고 유엔군이 하루 3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으며 지원을 한 끝에 중공군의 4차례에 걸친 공세가 모조리 실패해버립니다. 2연대의 필사적 저항이 변수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리고 개전 이틀 뒤인 20일 사기가 충천한 나머지 국군연대가 중공군에게 반격을 개시합니다. 유엔군 역시 총공세를 펼쳤죠. 결국 중공군은 우왕좌왕하다 후퇴하는데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화천호까지 추격한 끝에 유엔군은 정규 1개 사단의 중공군을 사실상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중공군을 화천호수에 수장시킨 전공을 기려 전쟁이 끝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이 화천호를 오랑캐를 격파했다는 뜻으로 8호호로 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들에 힘입어 중공군의 야심찬 춘계 공세도 결국 끝이 나버리는데 중국은 37도선 이남까지 유엔군을 몰아붙인다는 목표를 끝내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5월 하순에는 중공군은 패주하고 유엔군이 추격하는 그림이 되었는데 중공군은 총 10만 이상을 상실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한편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스탈린은 안달이 나며 위기감을 느꼈고 마오쩌둥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북쪽으로 후퇴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았죠. 결국 후퇴도 힘드니 중공군의 목표는 이제 공세는 이쯤 하고 지금 확보한 곳만 잘 유지하자라는 방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유엔군의 목표도 같았죠. 지금 전황은 확실히 유엔군에게 유리하긴 했지만 또 북진을 하기에는 너무 예상 손실이 컸죠. 메가더라면 북진을 주장했을지 모르겠으나 메가더가 해임된 상황에서 미 트루먼 행정부는 현 상태를 유지하자고 했고 똑같이 방어전을 펼친 것이었죠. 그렇게 양측은 자리를 지키며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휴전협상이라는 카드가 등장하는 시점이기도 했는데 이대로 소모만 한다면 결국 중국과 북한만 막대한 물자를 소비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일성은 이 공방전은 중국과 북한에게 손해라며 소련을 설득했고 스탈린은 결국 1951년 6월 13일 돌연 정전협정이 현 시점에서 유익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전문을 발표했죠. 이제 양측 다 할 만큼 했으니 정전협정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판문점 지역에서 휴전협정이 시작되었는데 협정은 순항하는 듯 했으나 한 가지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포로 석방 문제를 두고 공산 측과 자유 측 간에 갈등이 빚어진 것이었죠. 유엔군은 많은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을 포로로 잡고 있었는데 포로로 잡힌 이들 중에서는 사실은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반공포로라고 하는데 이들은 포로에서 풀려나도 공산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엔은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자고 했는데 하지만 공산권은 귀중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포로의 의사 상관없이 무조건 송환하라는 입장을 고수했죠. 이에 휴전협상은 물꼬가 트이지 않고 지지부진했고 협상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양측은 계속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휴전되었을 때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해놓기 위해 양군 간에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진 것이었죠. 이때 강원도 철원에서의 백마고지 전투, 강원도에서의 피해 능선 전투가 이루어지는 등 정말 고지 하나를 뺏고 뺏기며 엄청난 피를 흘렸죠. 그렇게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공방전은 1953년까지 계속되었는데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하자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사실 스탈린이 일부러 협상을 끌었던 정황이 있었던 것이 어쨌든 소련은 전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것이고 중공군과 북한군이 미군을 처리해주니 소련으로서는 땡큐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스탈린은 죽었고 휴전협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 휴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어떻게든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양측은 혈전을 벌였는데, 이때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는 강원도 화천군에서의 금성 전투였습니다. 김일성은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뭐라도 건지려고 했고, 그 결과 눈에 들어온 것이 화천 수력발전소가 있는 금성 쪽이었죠. 이 발전소는 남한 전력 수요의 30%를 생산할 수 있던 엄청난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금성으로 중공군 21만이 쳐들어오며 엄청난 대공세를 펼쳤는데 유엔군은 여기서 4km나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있던 화천호는 끝끝내 지켜냈고 알토란이었던 철원평야도 보존하는데 성공했으며 오히려 국군이 반격을 가해 금성천 남단까지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렇게 화천호 전체가 남한령이 되었고 중공군은 이때 전투를 단념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화천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활약으로 휴전선은 35km나 끌어올려질 수 있었죠. 그렇게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전쟁은 휴전이 되었습니다. 휴전협정 직전 양측의 병력 규모는 이러했죠. 중공군은 120만 대군이 있었고 북한군은 최대 45만, 그리고 유엔군은 총 90만이 있었고 이 중 한국군이 60만, 미군이 30만이었습니다. 양측 총 250만의 대군이 참가한 한국전쟁이 휴전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한국전쟁은 마무리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아픔은 씻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공군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중공군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잘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